역사가 즐거워지는 시간 라이크 역사. 어느덧 벌써 7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보문고 북뉴스 박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저희 라이크 역사가 벌써 7번째 시간이에요. 네. 처음 시작한 게 저희 흥선대원군을 시작했는데 그렇죠. 조금 좀 어두운 시기를 많이 지났죠. 뭐 갑신정변 그런 다음에 일제강점기로 들어와서 또 독립운동 조금 우울하기는 계속 했습니다. 어둡고 우울하고 약간 물론 무거워지는 얘기. 물론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만나게 됐을 때는 또 그 존경심이 많이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그래도 조금 분위기가 어두운 거는 분명한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정치라든가 좀 더 크고 묵직한 주제 다뤘다면은 오늘 그거와는 약간 다른 방향에서 우리의 일상과 문화를 볼 수 있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깊이 나눠보려고 해요. 저도 이제 역사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또 뭐 이렇게 적다 보면은 큰 사건들 또 역사 인물들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고 또 한편으로 35년, 36년 뭐 이런 긴 시간이라면은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보니까 한 세대 이상이 지나면서 한국 사회가 참 많이 바뀌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변화상은 그냥 1910년에서 1945년으로 훌쩍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네, 오늘 라이크 역사 7회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1930년, 20, 30년대의 모던보이 모던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두 분은 경성이라는 행정구역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행정구역은 잘 모르겠고 그냥 사대문 정도 사대문 아니었을까? 저는 그냥 서울의 이름. 다른 지름, 다른 이름.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그 일제가 그 한국을 이제 병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서울을 그 격을 낮춰요. 낮춰서 경기도의 한 지역, 뭐 광주나 강화도처럼 만들어서 경성부라고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전에도 한양은 특별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성이라고 하는 위치를 일본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낮춰가지고 그 서울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길을 꺾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부가 조선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한 6개 정도 있었거든요. 뭐 목포라든지 그러니까 목포랑 서울이랑 급이 같은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일본이 이렇게 경성이라고 낮춰놓고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이 이제 경성부청사만 지었던 게 아니라 조선 총독부를 짓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을 또 자기가 깨요. 그래서 결국은 또 조선이라는 곳의 중심지는 경성이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 뭐 그 외에도 뭐 서울역도 경성역이었던 뭐 서울역도 만들게 되면서 다시 일제강점기 내내 한 개의 지방 도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중요한 도시가 되죠. 선생님께서 좀 전 오프닝에 20, 30년대 우리 생활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한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저조차도 그런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그 보통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 하면 사람들이 알기 싫어했고 알고 싶지 않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아예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당신 암울했고 독립운동을 했고 나 사람들이 죽고 감옥에 있고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이번 경성편 준비하면서 그 책들을 좀 찾아보니까 의외로 그렇게 어둡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어두운 시대였지만 사람이 살던 시대였구나. 거기에도 문화가 있었고 음악도 있었고 문학도 있었고 뭐 심지어 커피도 즐겨 마셨던 시대 이런 걸 좀 보니까 좀 되게 낯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모던 경성을 처음 인식했던 게 그 책을 통해서였거든요. 그 2000년에 문학동네 작가상을 받은 책이 있어요. 망하거나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니라는 이상한 제목을 가진 책이었는데 이 책이 나중에 그 김혜수랑 박해일이 주연한 영화 모던보이의 원작이 된 소설이에요. 저는 그 책을 소설로 처음 읽었는데 이 소설은 정말 제가 알고 있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식민지 총독부 관리인 청년 띵까띵까 놀고 맨날 연애하고 다니고 이런
남자가 주인공인 그런 소설이었거든요. 여기서 주인공들이 맨날 연애하고 이렇게 뭐 커피 마시러 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이러거든요. 아니 이런 수가 이 당시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겠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약간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그 당시 경성 사람들의 모습이었을지는 모르지만 한국 전체로 확장을 하게 되면은 그 역시도 대단히 특별한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조선 사람 또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 정도로 누릴 수 있었다면은 상당하게 선택받은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한정을 해놓고 보면은 이제 그 시대에 대해서 그럼에도 이제 어떤 새로운 문화가 들어와서 그 어떤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여갖고 그게 옆으로 퍼져나갈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그 시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투쟁만 하던 시기가 아니라 삶이 이루어지는 시기였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고 또 그 시대를 거치면서 바뀐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면은 그 시대에서 우리가 또 한편 건질 거는 또 건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때 오히려 더 망가진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찾아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정리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20세기,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세계사적으로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것이 식민 조선에도 어떤 영향을 줬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20세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은 대체로 20세기 초에 모두 완성이 되죠. 예를 들어 자본주의 체제라는 건 이미 그전에 완성이 됐고 또 사회주의 혁명도 20세기 초에 완성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즈음에 식민지를 겪게 되니까 뭐 산업이 됐던 이념이 됐던 여러 가지 제도가 됐던 이런 부분들이 근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이었던 거 그런 어떤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가 이제 우리는 불행하게도 식민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생활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탐구하면 좀 사치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때는 이제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일제가 우리를 힘들게 했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을 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 이런 데에 이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한 기억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역사 영역에서는 상당히 빠져나가서 문학 쪽에 보니까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럼 아까 저희가 20세기 초의 시기가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의식주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일본 사람 중에서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메이지 유신의 정신적인 어떤 지주가 됐던 인물인데 그 사람이 지향했던 부분이 탈아입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를 벗어나서 구라파, 그러니까 유럽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부터는 아시아의 나라가 아니라 유럽처럼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메이지 유신이 시작돼서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뭐 이제 다른 배경도 있지만 결국은 일본이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희생물로서 이제 그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만들어서 진행했던 일본 사람이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걸 옆에서 계속 봐왔던 우리가 볼 때는 서양 문물이라는 게 저거 참 대단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양 문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위장척사포가 사라진 처지에서는 저것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저게 들어오면 좋겠다. 물론 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새로운 게 딱 들어오면 먼저 배격은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저거 한번 해보고 싶으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뭐 그 풍금이 들어온다거나 그다음에 그 바이올린이 들어온다거나 이러면은 그거를 켜거나 아니면 그 악기 자체를 아주 귀신 들린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저런 것도 있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서양 문물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던 어떤 새로운 물건이 아니라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당시 그 서양화 되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서양 문물로 통해서 결국은 서양의 여러 가지 것들이 식민지 조선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비롯된 뭐 물건 그다음에 거기서 비롯된 약간의 제도 또 거기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크게 작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얼핏 이제 제가 정보들을 찾아보니까 뭐 영화나 음악이나 방송국 같은 것도 있었고 그걸 활발히 좀 이용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당시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오기 전에 디지털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아날로그 시대에 있었던 것들의 상당수는 그때 다 있었죠. 예를 들어 영화관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전차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자본주의의 어떤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 백화점도 있었고 또 그 백화점에 나들이 가서 서양식 식당에서 서양 음식을 먹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정적이긴 하지만 일본인 마을에는 가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가 놓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라고 하지만 그것이 조금 수준이 낮고 한정된 영역에 또 한정된 어떤 사람들만 썼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문화들이 들어오게 됐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런 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박탈감을 갖게 되는데 그 박탈감을 갖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조선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역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나 뭐 가스, 수도 같은 경우는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기술이 없었던 건가요? 기술이 없었다기보다는 1910년 이전까지의 서양 문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절에 서양 문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것으로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외국의 기술자가 와서 외국의 사람이 공장을 지어갖고 운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께 되려면은 이제 공장 짓는 기술, 운영하는 기술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려는 찰나에 식민지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35년, 36년 동안 지속돼요. 그래서 실제로 1945년에 해방이 되고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일본으로 쫓겨나가잖아요. 그러면 공장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공장을 움직인 비율이 10% 15%밖에 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공장에서 일한 조선 사람은 무척 많은데 최상층에서 그 기술을 그 기계를 돌릴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일제 시대의 식민 지배의 긍정적인 면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아니었으면 너희들은 이런 기술을 할 수 없었다는 건데 그들이 아니었어도 시간만 조금만 더 있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그런 기술들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생각보다 무척 복잡하기는 한데 크게 두 가지로 일단은 비판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비판 근거는 뭐냐면은 백보양보해서 그때 일본 사람들의 도움으로 조금 근대적인 시설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였나요? 결국은 식민지 조선의 최종 목표는 일본 본토의 어떤 어떤 제국의 영화를 도와주기 위한 시스템이었던 거지 이 자체의 시스템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의 목적이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적절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런 시설들의 대부분이 북한 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물론 남북 모두 시설들이 다 파괴가 됐지만 왜 북한보다 남한이 훨씬 더 지금 발전을 했느냐라는 거죠. 이 시대에 그런 자본주의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졌고 그 시스템 위에 사상과 문화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사상과 문화를 즐겼던 사람들을 누렸던 사람들을 요즘 뭐 모던머리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당시에도 많이 비난을 하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난의 잣대는 두 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던걸이나 모던보이는 잘 아시겠지만 지식인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인층은 대체로 뭐 경성제국대학이 생기기 전에는 이제 동경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유학을 하고 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경이나 유럽 유학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는 안 돼 하면서 자신의 어떤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부정하는 건데 그 당시에 부정할 대상이 두 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봉건적인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성리학적인 체계 속에서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하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일제에 대한 그 지배에 대한 부정 이 두 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봉건보다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일제 지배를 부정하는 쪽에 맞췄다면은 모던걸이나 모던보이는 일제에 대한 부정도 일면 있지만 대체로 봉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시대를 좀 이상하게 살았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선각자였죠. 네. 다만 그때 그러면은 봉건을 극복하는 게 먼저냐 아니면은 그 일제에 대한 지배를 극복하는 게 먼저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걸 물어본다면은 네. 대체로 이제 일제에 대한 지배가 조금 더 중요한 것이었으니까 그분들의 행동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조금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하지만 사람이 늘 2천만 명, 뭐 지금 5천만 명 한국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알아본다면은 그걸 이제 서로 연결해서 아마 좀 더 큰 한국의 어떤 식민지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시대에 뭐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저는 특히 뭐 그런 페미니즘 같은 사상들도 거의 처음으로 들어와서 많은 신여성들이 네. 나름의 고난을 받고 그렇죠. 신여성, 그러니까 결국은 봉건적인 정근대 지배 체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희생자들은 사회의 반이었던 여성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자기 권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대체로 남자들의 민주주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니지 여성도 사람인데 하면서 이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들어오게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녀의 격차가 제도적으로 아주 크게 나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보여줬던 한국 남자들의 모습은 사실은 독립에 대한 의지나 독립활동을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있지만 어떤 생활 속에서 그 봉건적인 생각과의 연결고리를 찾으라고 하면은 거의 끊어지는 부분이 없이 연결된다고 할 정도로 봉건적이니까 여자분들이 새롭게 뭔가 공부를 하고 나서 보면은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큰 충돌, 사회적인 반향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죠. 좀 가장 유명했던 분이 어떤 분이 있을까요? 그 시대 신여성으로. 이제 뭐 비행기 조종사였던 뭐 박경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역시 그 당시 최고의 아이콘은 그 나혜석이죠. 네. 나혜석의 인생을 보고 있으면은요, 2014년에 적용시켜도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 그렇지만 그 나혜석이 얘기했던 하나하나를 논리적으로 비판하자면 비판하기 힘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뿐이지 논리적으로는 비판하기 어려운 아주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어떤 주장들을 많이 하죠.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나혜석은 잘 아시겠지만 꽤 괜찮은 집 자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수원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제 용인시장 군수죠. 군수를 할 정도니까 좀 있는 집 자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학교, 진명학교를 다녔고 그러다가 이제 오빠의 권유로 이제 동경에서 이제 유학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배우면서 거기서 이제 1차로 자유연애를 한번 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계속 결혼하라니까 도망 다니다가 우연히 이제 김우영이라는 사람을 만났죠. 네. 대단한 수제인데 그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연히 이제 이왕직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 영친왕 내외를 이렇게 쭉 하면서 세계 여행을 하게 돼요. 세계 여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유럽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서 먼저 가시라고 난 여기 좀 있다가 해갖고 이제 있다가 이제 한참 뒤에 돌아오죠. 네. 돌아와서 이제 자신이 느꼈던 부분들은 이제 그림과 원래 이제 화가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글로. 그래서 나혜석이 들어가면은 뭐 최초의 무슨 여류화가, 뭐 최초의 뭐 세계 여행을 했던 여자 이런 식으로 최초라는 이름이 많이 붙었던 인물인데 또 한편으로 이제 이 양반은 자유연애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남자들이 가지고 있던 봉건적인 생각들을 무지하게 공격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신여성이 대표였던 나혜석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행여 생활이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거리에서 그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당시 사회가 그와 같은 나혜석의 생각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 나혜석 개인사로 볼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속에서도 또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행복할 수도 있었는데 이 양반이 고집이 좀 셌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 왜 그렇게 그 주장을 했지, 자기 고집을 내세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혜석이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주장도 받아들이지 못해갖고 결국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면 그 사회의 포용력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조선시대로부터 겉으로는 네. 뭐 머리도 깎고 두루마리도 좀 개조해서 입고 구두도 신고 하면서 사양화되었다고 하지만 남자들의 머릿속은 아직 옛날 모습 그대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나혜석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다가 제일 재밌는 게 그 남편하고 결혼할 때 남편에게 요구했던 4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4가지 조건을 제가 외울 수가 없어서 네. 정리를 해봤는데 네. 그 김우영한테 4가지 약속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건 지킬 수 없는 약속 같은데, 일생을 두고 지금과 같이 나를 사랑해 줄 것. 어렵네요. 이 제일 어려운 거더라고요. 두 번째 건 좀 쉽습니다. 네.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 세 번째 거는 집안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전실딸, 김우영도 2번째 결혼이었거든요. 네. 전실딸과는 함께 살지 않도록 해줄 것. 되게 공감하네요, 저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장이 사실은 저는 제일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첫사랑, 그러니까 동경에 있을 때 사귀었던 네. 사람이 이제 죽어서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오게 되는데, 첫사랑 최승구의 묘지에 비석을 세워줄 것. 나의 그러니까 이전 사랑을 인정해달라. 네. 그런데 김우영이라는 사람이 역시 모던 보이스럽게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 세계 여행의 첫 번째 도착점이 이제 도쿄였으니까 도쿄에 가서 그 최승구의 비석을 세워줬어요. 네. 와. 그러니까 이런 남편을 상당히 구하기 힘들었는데 역시 그 미모와 재능과 또 여러 가지 실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나버릴 수 있었던 게, 이걸 이제 아까 얘기했던 페미니즘, 어떤 여성 인권 운동하고 연결시켜서 볼 정도로 그 당시 상황들은 대체로 그 힘들었다는 거죠. 결국 이제 나혜석이 나중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혼 고백서라는 거를 또 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혼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기록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랄하게 비판했던 게 뭐냐면은 정조관념이에요. 남자들은 여성들에게 정조를 요구를 하는데 남성들은 적실, 후실, 또 여기저기서 여자들과 많은 관계를 가지면서 왜 여자들 보고만 정조를 중요하다고 그걸 지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그 결혼 생활에 있었던 얘기들 중에서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하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이 된 거예요. 매장이 된 거고, 그다음에 또 한때 연인이었던 최린한테 이제 또 자신의 어떤 생활비를 보전해 달라고 소송을 냈던 것도 또 패소하게 되면서 또 이제 어떤 그 비난을 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전반적인 지원자가 끊기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뭐 어디 요즘 신문에 실려도 뭐 전혀 있으실걸요, 이런 부분. 이쯤에서 제가 잠깐 오늘 저희가 관련해서 가져온 책들을 한번 잠깐 소개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진 PD가 가져온 책은 오늘 어떤 책인가요? 네, 경성 모던 타임스라는 박윤석 작가의 책입니다. 책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한림이라는 한 캐릭터를 중심으로 경성의 거리를 걸으면서 만났던 사람들, 아니면은 봤던 것들, 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책으로 엮은 거고요. 1929년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1920년 4월의 서울의 모습을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프롤로그에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당시의 신문, 잡지, 공문서, 지도를 공적 기록을 바탕으로 쓰셨고, 또 이제 일기, 회고와 같은 사적 기록을 통해서 또 이제 책을 쓰셨고, 거기서도 얻지 못했던 정보는 그 작가 본인의 추리를 좀 바탕으로 이제 가상으로 좀 꾸며진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자답게 정말 방대한 정보들을 실은 책이라서, 당시 경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뭐 하나의 무슨 교과서처럼 읽으시면 많은 그 지식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이 책이 꽤 두껍던데요.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있나요? 뭐 당시의 뭐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생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카페나 라디오, 방송, 뭐 당시 신여성에 대한 이야기나 그 교통 상황, 전차, 그러니까 정말 바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소재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썼고요. 그 당시에 다방도 많았잖아요. 다방에서 전 다방하면 생각나는 게 이상의 제비다방 이런 약간 맞아요. 그런 문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방에서 얘기하고 같이 문학을 얘기했던 이런 것들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커피라는 것 자체가 서양에서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으니까 결국 이제 경성이라고 하는 공간 또는 어떤 큰 대도시들에서만 이제 유행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당연히 이제 그거를 전문으로 내는 커피숍, 커피숍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곳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정도 비용과 기회를 투자하고 올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지식인들이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고 또 자신들이 거기서 이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얻어가고 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국동 쪽에 보면은 최초의 커피숍 카카듀라고 하는 커피숍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곳을 갔더니 이제 한국의 커피의 원료를 찾아서 다닌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위치를 찾기 위해서 뭐 수소문을 했는데 결국은 근처까지 갔지만 딱 그 지점은 못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기록들이 이제 다양한 언론 매체에 노출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당시 그거는 좀 신기하고 또 그래서 또 한번 가보고 싶고 또 거기 또 즐겼던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자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 게 한 곳 정도 남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제비다방도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비다방은 근래에 다시 복구가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원래 이제 이상이 살던 곳이 지금 그 옛날 그 행정구역으로 보면 효자동에서 오긴동 넘어가는 거기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있던 집 중에 일부를 다시 이제 사람들이 공적으로 이제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의 원래 집은 지금 규모보다 훨씬 더 컸지만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지금 제비다방으로 예전에 한번 문을 열었다가 다시 이제 그게 좀 시설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닫았다가 얼마 전에 다시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날씨 좋을 때 이제 보통 요즘에 서촌답사라고 그러거든요. 오긴동 일대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저쪽 인왕산 자락까지 올라가는 그 동네를 이제 서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서촌 답사를 하게 되면은 제비다방에 들러보실 수 있습니다. 박 기자님은 오늘 어떤 책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소설책 가지고 왔거든요. 제목은 모던 보이인데요. 원래 제목은 망하거나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니라는 요상한 제목이었어요. 근대 책 제목들은 조금 더 힘들어요. 그렇죠. 이 책이 원래 2000년도에 문학동네 작가상을 수상하면서 나왔던 책인데 최근에 다시 개정판을 내면서 제목을 모던보이로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은 소설로 원작으로 한 영화가 제목이 모던보이였거든요. 누가 나왔던 영화였죠? 김혜수하고 박해일이 나왔던 영화거든요. 내용은 식민지 시대에 총독부 관리인 이해명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약간 어리버리하면서도 연애하는 걸 좋아하는 이 청년인데 청년이 조난실이라는 여자한테 폭 빠져버린 거예요. 이 조난실은 당대 유명한 애인들을 갈아치우는 당대 유명한 바람둥이로 소문이 난 여자인데 보통 바람둥이 하면 남자잖아요. 네, 여자는 신여성이면서도 약간 바람둥이라서 유명한 여자인데 폭 빠져서 이 여자를 찾으러 다녀요. 근데 이 조난실이라는 여자가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조난실은 20세기 모던 이미지 댄스 구락부라는 이게 알고 보면 비밀 조직이거든요. 독립운동 단체예요. 이 독립운동 단체에서 되게 열혈적으로 독립자금을 모금하는 여성이자 독립운동 단체에서 되게 매파, 되게 강경파인 여자였던 거예요. 이 조난실을 찾아다니는 로맨티스트 이해명은 조난실과 얽혀서 독립운동에 얽히면서 사건이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여자는 필요에 의해서 남자들을 만났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해명이 이렇게 달려들 줄은 몰라서 잠깐 이 영화가 벌려고 했는데 계속 쫓아다니니까 이 사건이 되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나중에는 폭탄 투척 사고가 가면서 끝나게 돼요. 결말은 딱 보이진 않는데요. 약간 처음에는 그냥 조국의 독립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던 이해명이라는 이런 철부지 청년이 약간의 각성 같은 걸 가지면서 끝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막 교훈을 주는 내용은 아니고 저는 이 책을 2000년에 처음 읽었을 때 그런 식민지 조선에 대해서 이런 식의 시선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처음 읽고 나서 약간 충격을 받았었고 모던보이 책 속에 있는 주인공처럼 독립운동가와 모던보이 모던걸이
서로 같은 시기에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둘이 완전히 갈라질 수도 없고 또 하나일 수도 없고 약간 그런 애매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던 거리나 모던 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식 학문, 그러니까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였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처음에는 그냥 선택된 사람으로서 남들보다 조금 나은 위치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공부가 조금 더 깊어지고 그다음에 만나는 영역이 넓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지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은 사회의 어떤 영역에서 내가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존재가 되는데 그런 고민하는 존재들이 결국은 이런 어떤 학문들의 그 세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의 움직임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어떤 뭐 이렇게 그냥 웃고 즐기는 사람처럼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독립운동의 상당 부분 접근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사상 쪽에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를 볼 때 그분이 이제 용정에서 만주에서 이제 서울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 연대에서 연희전문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더랬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아마 생활 공간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던 걸 모던 보이가 했던 생활 공간하고 그렇죠. 큰 차이는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뭐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라 시를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다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게 독립운동이 돼버렸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그 나왔던 이상, 김혜경, 제비다방 주인. 이 이상의 시를 보면은 그 거의 약간 암호해독 수준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뭔가를 말을 반복한다거나 아니면은 답답함을 표시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는 나라의 독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지금 왜 이렇게 뭔가 구속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속에 그 얼기설기 매여 있는 부분들이 뭔지 너무너무 답답해했고 그 답답한 부분들을 풀어내는 것들이 이제 문학이나 또 때에 따라서는 약간 기이한 행동 이런 부분들이었다고 볼 때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을 어떤 그 무력 의열 투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해하기도 쉽고 납득하기도 납득하기도 편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모던 거리나 모던 보이처럼 보였던 분들의 모습이 또 한편으로 다른 방식으로 그 시대의 어떤 그 문제점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문필가가 늘 그 신채호 선생이나 그 안중근 의사처럼 폭탄을 들거나 총을 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들의 고민은 결국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문학 작품이 됐던 아니면 기사가 됐던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의 어떤 독립운동의 기반을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시대에 그 크게 이제 활동을 했던 사상가들이 사회주의의 세례를 많이 받는 카프 계열이나 아니면은 뭐 동반 작가들 이런 양반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 것들도 결국 그분들도 결국은 모던 보이나 모던 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대의 어떤 억압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가랑 모던걸 모던보이를 구분짓는 게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만 즐긴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떤 그 층을 이렇게 대성화시켜서 그럴 거다라고 이미지를 포장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친일파와 그다음에 친일파가 아닌 사람들은 모습을 딱 이렇게 현상으로만 나열하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똑같이 모던 걸 모던 보이처럼 행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는 아까 드라마에 등장했던 여주인공처럼 독립운동가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그냥 멋모르고 쉽게 얘기해서 예쁜 여자 쫓아다니는 괜찮은 스타일의 남자일 수도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대성화시키는 것들이 아니고 다만 이제 모던 걸 모던 보이라고 하는 게 모던이라는 말 자체 그러니까 모던 타임즈라는 게 근대잖아요. 그러니까 근대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예전의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또 그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 그 영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식민지라고는 복잡한 시기 속에서
조금은 시선을 흐트려 놓는 거는 분명히 있지만 그 시선 속에서 좀 그 사람의 뭘 하려고 했는지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시기가 모던인 것 같은 게 제가 이광수의 소설은 읽으면은 되게 정말 되게 못 읽겠다. 옛날 책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상의 소설을 읽으면은 정말 오늘날의 우리 문학 작품처럼 굉장히 잘 읽히고 우리 현대적인 느낌 되게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보면 문화 예술적으로는 이 시기가 오늘의 시기와 굉장히 비슷한 어떤 원류가 될 수 있는 이전 시대와 단절되는 듯한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그렇죠. 저도 문학은 잘 모르는데 그 문학의 지평을 넓힌 거는 이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기에 등장하는 그 문학가들의 이름을 꼽으면은 사실은 국어 시간에도 그렇고 그 현대사 시간에도 힘이 든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작가들이 그러니까 엄청 많은 작가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작가들의 성향을 한 곳에 모이는 게 아니라 쫙 흩어져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져 있는 작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사상적인 세례가 유럽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 좁게는 뭐 일본, 중국일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러시아일 수도 있었다는 상황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세계만큼이나 사실은 그 당시 문학가들에게는 생각의 세계는 똑같이 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또 사진을 또 잘 찍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작가들이 또 전부 다 잘생겼어요.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윤동주 시인을 이렇게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정말 잘생겼다라고 느끼고 또 한편으로 그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자랑하는 백석 그 모습도 보면은 저런 청년이 내 앞에 있다 그러면은 웬만한 모던 걸들은 다 넘어가지 않을까. 백석 시인 진짜 잘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러브 스토리도 많이 남겨놓고 했는데 근데 그분들의 시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상당히 넓었다는 점에서 결국은 우리가 세계랑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어쨌든 세계랑 지금 만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래서 식민지 시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과 연결이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게 그렇다고 이제 그 1910년부터 1945년을 떼놓고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그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게 일제가 없어도 우리는 1910년부터 1945년을 있었죠. 넘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1910년부터 1945년의 세계에서 그 당시 조선이 식민지냐에 상관없이 미국의 자본주의 또 영국의 유럽의 자본주의는 발전을 했을 거고 또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러시아가 이제 소련으로 바뀌잖아요. 그 소련의 영향이 분명히 국내에 들어왔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있었던 움직임을 단순히 일제 시대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1910년에서 45년이라는 세계사의 영역 속에서 조선이라는 그리고 우리나라라는 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면은 아까 모던, 근대 이런 개념들을 조금은 좀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그럼 남아있는 당시 모던 경성을 좀 느낄 수 있을 만한 장소나 건물 같은 게 혹시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당시 이제 일본 사람들 영역에 남아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 영역에 남아있는 게 조금 분위기는 달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영역, 아까 뭐 을지로, 충무로, 그 다음에 명동 이 일대에 남아있는 것들은 좀 규모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로 꼽을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뭐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그 바로 건너편에 있는 한국은행 이제 지금 화폐금융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옛날 건물 이런 것들이 일제강점기 때 이제 신세계백화점은 미츠코시 백화점 이건 이제 뭐 그 당시 뭐 조선은행 건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 일대는 그 당시 뭐 경성에서 가장 뭐 상권 그 다음에 어떤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동 충무로 일대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강북의 옛날 모습이 남아 있는 곳은 지금 북촌이나 서촌이라고 하는 북촌이라 그러면은 가회동 일대 그다음에 이제 서촌이라고 하면 옥인동 일대가 되는데 이 동네는 이제 조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남아 있죠. 보통 우리 북촌 한옥하면은 내력이 꽤 오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옥 자체는 내력이 오래됐지만 지금처럼 자그마한 한옥으로 이렇게 옹기종기 있게 된 거는 1930년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대가족이 해체가 되고 부부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서 건물을 너무
크게 만들면은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작게 만들었던 그런 흔적들이 이제 북촌에 많이 남아 있고 서촌에 가면은 지금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던 뭐 이상의 제비다방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윤동주 시인이 하숙했던 곳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 시대 사람들이 중심에서 벗어났지만 또 그래서 중심에서 멀어지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그 골목골목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북촌과 서촌은 경성 모던 경성의 어떤 그 조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말씀 듣고 보니까 확실히 북촌 서촌하고 명동하고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살기 좋은 동네는 원래 북촌 서촌이 조금 살기 좋아요. 이쪽은 뭐 그늘져가지고 가보시면은 여름에는 답사하기가 좀 괜찮은데 겨울엔 좀 추워요. 네. 예, 오늘은 식민지 조선의 또 다른 면모, 모던 경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오늘 좀 그 시대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그냥 따로따로 생각했거든요. 뭐 이상의 날개, 그건 따로. 네. 독립운동 따로. 네. 뭐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다 같은 시공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느낌이 다르면서 우리 역사라는 게 되게 다층적인 면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바라볼 때 늘 이제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과제들에 집중을 하는 거는 분명한데 한편으로는 거기에서는 그 스펙트럼처럼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최고위층부터 조선 사람 막 토막집이라 그래갖고 움막 짓고 있는 사람들 그 스펙트럼을 쫙 연결하다 보면 어느 중간에 그래도 그 시대에 처음 등장한 삶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 정도는 우리가 어떤 초점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 삶에서 지금 어떻게 영향을 받았고 그 전하고는 어떻게 달랐는지를 알아내는 것도 또 역사에서 중요한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그 식민지 조선 한국에서 가장 중심이었던 경성 그리고 또 경성의 가장 중심 영역에서 벌어졌었던 소장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한 번쯤은 조명을 해보는 게 의미가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재미도 있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라는 게 저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좀 새롭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역사 재미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라이크 역사 7회 모던 경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